구번형 론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할까 해요. 지난 1회 세미나에서는 스승 구번형, 영성과 구번형, 그리고 영웅 구번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공이 누구라도 작가라고 부르고 작품으로 이야기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발표 또는 발제를 할 저는 꿈벗 2기 김유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지원 사원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이미 다 훑었죠. 선생님의 작품 출간 연도순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과 같고요. 15년간 총 19권을 쓰셨는데 저는 크게 선생님의 작품을 전기와 후기로 대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회사를 나와서 1인 변화경영 연구소를 설립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연구원을 모집하고 그리고 꿈벅 프로그램 운영했던 사람들과 어울렸던 고독한 독자의 작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 작업했던 그 시기 2005년부터의 그 작품 활동들을 후기로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구본형 독법입니다. 사실 작가론, 작품론 아마 내년도 학술제에서는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만 오늘은 좀 가볍게 우리는 구본형 선생님을 이렇게 읽는다. 구본형 작품을 이렇게 읽었고 또 선생님은 이런 분 아닐까라는 두 발제자의 어떤 생각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사실 문학작품을 볼 때는 그렇죠. 문학작품을 보려면 항상 시대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작가가 어떤 또 성장을 했는지 어떤 시대 배경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분인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작품으로서 이야기가 됩니다. 텍스트 하나하나가 메시지를 담고 있죠. 저희는 그런 면에서 이 세 가지를 두루 훑고자 합니다. 다만 사실 여기 참석하신 분은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 다 이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 같아요. 다 20살 이상 되셔서 시대 배경에 대해서는 굳이 크게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부분 정도 선생님이 작품에서 쓰신 그 대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잘 알죠. IMF가 있었고 IMF로 따른 구조조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신자유주의가 팽배했습니다. 물론 기술혁명적으로 IT, 인터넷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해서 실제적으로 근로환경, 노동환경의 변화도 촉발됐습니다. 다음 3회 세미나에 그런 노동환경, 일터의 환경의 변화가 기술혁명에 대한 촉발로 인한 문제의식들을 문희환 사형께서 조금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런 특징들로 인해서 시대 배경은 출판 환경에도 변화를 낳았어요.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급부상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까 하고요. 너무나 잘 아는 작가의 이력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출판 환경 속에서 선생님은 어떤 독보적인 존재였는지 아니면 좀 차별화된 부분이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지 이 부분을 얘기할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게는 못 들어가겠지만 선생님의 전작을 좀 아울러서 어떤 서술 방식을 갖고 있었을까? 또 문체적 특징은 무엇이었지?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에 대해서 크게 자기경영과 조직경영 두 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조금 낯설 수도 있는 관계경영의 메시지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대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 선생님의 문장 하나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인데요.
교황은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순전히 인간의 경제적 측면에만 바탕을 둔 이 시스템은 이익과 시장의 법칙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이 누려야 할 위험과 존경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경쟁적 개인주의가 심화되면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너의 이점을 극대화하라. 너를 팔아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개인 철학이 팽배하게 되는 것 같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자면 그것만으로도 논쟁거리가 많은데요. 저는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출판 환경의 변화, 이 부분부터 연지원 사옥께서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앞선 연지원 사호가 말씀했던 선생님은 자기 실현을 추동하는 독보적 작가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고백도 하세요. 나는 묘사에 능하지 않다. 어떤 것을 떠올려서 연상되는 것을 떠올리는 스타일이지 묘사 진짜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추동한 독보적 작가를 한번 연상을 해보면 어떤 단어일까? 라고 퀴즈를 냈어요. 혹시 정답 아시는 분은 답변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의 마지막 책을 읽으신 분들은 또 그 책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답을 아실 것 같아요. 이 모든 표현은 선생님의 책에 나오는 표현들이고요. 자, 정답은 이어지는 발표를 듣다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선생님에 대한 표현을 지원사업께서 말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낚시꾼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낚시꾼은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다. 훌륭한 전문가는 상식적 시각을 넘어서 보통 사람이 볼 수 없어 숨어있는 곳의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조금 더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낚시꾼이지만 물고기를 잘 아셨어요. 스스로가 변화에 직면한 직장인이셨죠. 변화 경영 혁신을 담당하시면서 IBM에서 90년부터 97년까지 진행했던 혁신을 직접 참여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 변화가 본인에게 닥친 현실이셨기 때문에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더군다나 최초 독자는 항상 작가 자신이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셨기 때문에 독자의 관점에 글을 쓰셨고 그것들이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나아가서 독자는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책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독자라는 시장, 책이란 문화상품, 독자의 커뮤니케이션, 작가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이로 인한 금전적 성과, 이 모두가 작가에게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이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의 요체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선생님의 경영 현장에서 경영 이론을 접하시고 가장 중요한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정신이 있으셔서 선생님은 마케팅적으로도 책을 잘 접근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차별화된 시장 포지셔닝을 한 작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낚시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경영학이 반드시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영역,
인간과 경영이라는 요소를 시장이 원하는 어로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두 번째로 선생님은 천천히 걷게 하는 길이었다. 고본형은 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길이다.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길 그 자체다. 나는 좋은 길이 되고 싶다. 사람들로 하여금 천천히 걷게 하는 길이 되고 싶다. 깊은 정치가 있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하며 감탄하는 그런 길이고 싶다.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떠남과 만남에서 쓰신 문장인데요. 사실 떠남과 만남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이에요. 제가 여행을 떠날 때면 이 책을 갖고 여행을 갔어요. 어떨 때는 앞부분만 읽다가 돌아올 때도 있지만 여행길에서 완독을 했던 책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읽으면서 아까 선생님의 낭만적인 책이죠. 이 책이. 낭만을 좀 물씬 느낄 수 있었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왜 길이었느냐. 이 길을 통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했지만 경영학에 도달하기도 했죠. 조직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할 때 피터 드러커를 만나게 했고, 찰스 앤디를 만나게 했고, 또 게리 하멜을 만나게 했고, 경제 경영소로 이르게 하는 길이셨고요. 또 선생님의 그 소개되는 인문학 책들 하나하나씩 찾아 읽게 만드는 길이셨습니다. 나아가서 연구소와 꿈벗으로 모인 그 연구원들과 꿈벗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었고, 좀 더 어울려 볼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울림이 가능했던 것은 천천히 걷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찰할 수 있었고, 정말로 길 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선생님은 모든 것을 그 안에 담은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작가적 특징, 면모를 말할 때 써야 될까 잠깐 고민을 했어요. 사실 감동은 글 속에서 아니라 삶 속에서 오는 것이죠. 선생님은 바다가 내 삶이 추구하는 상징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모든 오물을 다 받아들이고 스스로 낮은 곳으로 향하는 물의 승리로 바다를 보셨고요. 그리고 가끔 밑바닥을 뒤집어서 정화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가 바다일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독자들, 연구원들, 꿈벗들은 그 바다 속에서 정화되고, 선생님은 그 모든 연구원들과 꿈벗을 다 담아내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합니다. 갈리아이 스탁이 나오죠.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 부분 같이 인용한 글을 읽고 싶었습니다. 갈리아이 스탁은 사실 마르크스가 헤겔의 철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나온 용어인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미네르바의 부엉이, 저녁에 하는 철학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이신 거죠. 사실은 선생님이 선동을 하고 혁명가적인 자질이 있었다라고 하면 마르크스의 이 문구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에 선생님이 사실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안타깝게도 그 일주일간 독일 출장을 가 있었거든요. 독일에 도착하는 날 아내를 통해서 선생님이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들었고, 출장에서 돌아온 날 선생님 떠나셨죠. 제가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에 들어갔었어요. 쉬는 날 하루 전에. 이제 월요일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네. 그때 발견한 글이기도 했어요. 선생님의 마지막 책에 있는 글이기도 한데요.
너무나 유명한 글이죠.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상을 해석만 해왔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제가 또 선생님 마지막 생각하면 약간 감정이 울컥해지네요. 앞서서 사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방점을 시켰는데요. 작품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조직 경영을 하면서 제가 언급을 할 것 같고요. 어, 선생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한 까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좀 뽑아봤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놓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유롭게 해주는 일종의 주문 같은 것이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종의 주문 같은 것이다. 이 근거를 찾으셨죠. 근거를 바탕에서 하셨는데요. 로저 생크라는 인식과학자는 인간이 논리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스토리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논리로 설득하지 못한 것을 스토리로 녹여낼 수 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개념은 이야기에 의해 명료해진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혜는 이야기로밖에 전달될 수 없다라는 데 동의하셨기 때문에 모든 글은 이야기, 실제의 이야기건 고전에서 인용한 이야기건 자신이 실제 경험한 것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물고기를 물고기와 같은 낚시꾼이라는 에서 언급했던 선생님이 최초의 독자라는 관점, 그리고 책을 읽는 독자의 관점에서 선생님의 전작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 선생님을 전 후반기로 대별한 것들이 초두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선생님은 독자셨고 그 현장성을 담지할 수 있다라는 것. 왜? 본인이 바로 고객을 생각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쓰셨기 때문에 초기에 3권의 책, 직장인의 입장에서 현장성이 너무 풍부했던 책들, 그리고 그 이후에 7권의 책, 1인 기업가로 나서서 어떻게 1인 기업가가 되었는지, 또 조직 속에서 그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기에 된 사례들, 왜 어떤 고전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경영학 서적에서 갖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얻은 어떤 자립과 더불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낭만에 대해서 쓰신 글들이었다고 한다면요. 일상의 황홀 이후, 사실 일상의 황홀 그 출간 기념회 때 제가 갔었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그 장면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발표하십니다. 나 이제 작가로만 살지 않겠어. 연구원을 모으고 꿈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어. 그렇게 2004년 12월에 꿈벗을 모았고 그때부터 일기가 시작돼서 2015년 1월에 연구원 모집을, 일기 연구원 모집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렇게 연구원을 모집하고 나서 사실은 초기작들은 어떤 면에서는 경영 컨설턴트적인 관점에서 책을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리아니티 경영과 공익을 경영하라가 그랬고요. 어떤 리더에게 메시지를 던졌던 사람에게 구하라까지가 다분히 경영 컨설턴트 관점의 글이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썼던 세월이 젊음에게는 어떤 개인적인 이 엑기스를 딸에게 전달하는 편지 형태로 젊음이에게 주는 메시지였고 필살기와 쿨한 동행은 직장인의 멘토로서 앞서 본인이 직장일 때와 또 다른 형태의 직장인을 위한 글을 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진화해 가셨죠. 선생님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10년 동안 스스로 작가로 부르기를 꺼려 하셨다. 왜? 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각색하는 데 능했다. 근데
매일 쓰고 매년 책을 내는 내가 작가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작가냐라는 인식에 도달하셨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본인은 작가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지원사업께서 자기경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한 10권의 책에 대해서 제가 더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이런 도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기경영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 저는 이 음양에 우리가 익숙하다면 익숙할 수 있고 다소 낯설기도 한 이 프레임 속에 한번 넣어 봤어요. 선생님의 메시지를. 자기경영은 내적으로는 자유를 추구하는, 그것이 도달해야 될 성취였고요. 외적으로는 자립을 해가라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자기다움으로 도달하라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부 박미옥 사옥께서 어떻게 자기 경영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 실제적인 맵을 좀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자기 경영이 마지막 그 신화에서는 이렇게 선생님이 합니다. 자기 경영의 본질은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선생님의 개념의 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